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비올레틱하고 젠퍼를 약간 대립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하나는 구조, 하나는 피복.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계속 여러 사람들이 나오면서 요컨대 본질적으로 구조가 맞을 수도 있고 스킨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 원시옷 음악의 논쟁은 건축의 본질이 구조냐 또는 피복이냐라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건축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 결론은 네. 이제 프리미티브 원시 오두막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알레고리고 나의 건축적 원칙이라는 하나의 알레고리 메타포고, 그거를 찾는 거는 구조일 수도 있고 피복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교조적이지는 않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제가 잘 이해했네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사실 젠퍼에 하고 이렇게 오히려 대립해야 되는 거는 비올레르딕이 아니라 뭐 리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제가 틀리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요. 네. 일단 원시옷 음악을 이미지를 함께 대동해서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젠퍼가 훨씬 더 젠퍼 이미지와 함께, 원시옷 음악의 이미지와 함께 이야기하기가 좋아서. 어쨌든 뭐 마지막 얘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건축 실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론적인 그런 거에 굶주려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론에 의해서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조건에 의해서 하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거가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항상 저는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질문은 좋은 질문을 찾아 놓으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답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오답을 통해서 우리가 더 괜찮은 답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그런데 그 좋은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생각보다 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정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내가 그 답을 당장 찾아내놓을 수 있는 질문은 사실은 너무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의외로 그 질문에서 저는 보편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이 보편적이냐 또는 독창적 또는 특수하냐 또는 지역적이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저는 사실은 보편성은 질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보편적인 질문이죠. 근데 다만 그 건축이 어떤 것이라고 어느 정도 질문을 좁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질문에 좋은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유목 문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속적인 건축을 짓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텐트와 같은 건축을 발전시키는 것이 맞겠죠. 반면에 내가 정주 문명의 건축이면 당연히 영속적인 건축을 발전시키는 게 맞을 것이고, 근데 그 정주 문명의 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돌이 많으면은 돌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목재가 풍부하면 목재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법들은 굉장히 특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해법들이 보편적인 지문을 담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조건의 쪽에서 건축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엄청난 교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뭐 기생충 같은 영화를 이야기할 때 기생충은 철저하게
한국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나 전 세계인들이 다 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담고 있는 질문 자체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질문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정말 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고쳐 나가야 된다. 고쳐 나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제의 나를 부정하고 다시 더 진보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축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질문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드러낼 만한 질문이 쌓이면 그때 이론이 정립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은 좋은 이론은 저는 건축가들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건축 이론가가 만든 건축 이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때는 저는 그 건축 이론가는 사실은 거의 건축가와 같은 사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칠까요?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들었고요. 일단은 그리고 결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자기만의 질문 이런 거 너무나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냥 함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제가 너무 잘 모르긴 하지만 사실관계에 관련된 거 확인만 하고 싶어서 일단 오늘 젠퍼를 그 피복 이쪽으로만 좀 중점을 둬서 강조한 측면이 일단 느껴지는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은 논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화로 이런 얘기도 강조하셨지만 근데 일단은 그 화로의 이야기, 그런 사회적 이런 것과 표피가 제가 보기엔 좀 맥락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서 올해는 약간 후반부로 갈수록 표피 이런 쪽으로 좀 모아서 결론을 내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또 젠퍼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 관련해서 일단 젠퍼를 해석하는 이제 후대의 역사가 이론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케네스 브램턴 같은 사람이 젠퍼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든가 또 그 뒤에 하투니안 같은 사람이 해석할 때는 그 구축적인 면을 많이 강조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잘 얘기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도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 젠퍼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구성한 방식이 예를 들면은 로지에 vs 젠퍼 또는 비올레 르딕 vs 젠퍼 또는 로스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짰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어떤 젠퍼의 건축의 맥락 속에서 정확하게 훨씬 더 잘 위치시켰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강의 중에 그런 오해를 좀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 전반부를 너무 조금 길게 설명하다 보니까 후반부를 좀 훅 넘어가 버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보완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목적은 젠퍼 같은 인물이 아니라 웬시 오두막이었기 때문에 그의 카리브의 오두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 그다음 카리브의 오두막의 어떤 그 영향이 물론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화로이고 불의 이야기들을 해야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환경적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 정신적 문제들까지 다 포함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공간의 문제도 얘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당장 직접적으로는 피복 전통으로 이렇게 굉장히 옮겨붙어 버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화로로부터 촉발된 부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피복 그 피복 이론이 곧이어서 아돌프 로스
예를 들면 피복의 월칙이라고 하는 텍스트 속에서도 젠퍼의 피복 이론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한 것처럼 곧이어서 피복으로 이제 건축의 어떤 실무라고 할까요? 현장 속에서는 바로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런 피복이 상대적으로 로지에 원시오드막에 의한 구조적 합리주의의 방식과 조금은 그러니까 더 다른 방식으로, 대비적인 방식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은 구조적 합리주의는 골조가 제일 중심하고 그냥 그 사이에 채워지는 부분, 불어로는 이제 험플리사주라 그러는데 영어로 보통 인필이라고 하죠.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표면이 있죠. 근데 피복의 건축에 있어서는 구조는 아예 그냥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죠.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피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복은 다시 말해서 둘러싼다는 의미니까. 어떻게 보면 커튼월,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커튼월이 피복 같은 것이죠. 구조체는 있지만 바깥을 그냥 칭칭 둘러싸는 인벨로프 같은 것들이 피복이라는 개념인 것이고, 그런 개념 속에서는 구조체는 있지만 구조체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표면의 어떤 효과나 표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간 또는 인지현상 이런 쪽의 건축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젠퍼 이야기 나온다면 수룩 그냥 피복 건축으로 좀 빠져버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젠퍼는 뭐 당연히 텍토닉의 건축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뭐 데어 스타일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까 사실 그 네 가지 요소에 있어서도 각각의 요소들이 철저하게 기술적인 어떤 분야와 연결 지으면서 그의 건축 이론들이 발전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건축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골조 중심의 건축가는 아니었다는 거죠. 골조를 규정하고 그 골조를 선언하는 프랑스에서 이렇게 발전해왔던 그런 일련의 건축 흐름과는 비슷한 듯 다른 건축을 보여줄 때 젠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헤르족 드무론과 같은 건축가도 대표적인 피복 건축, 표면의 건축가일 때 이 건축가 에테아 주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젠퍼가 에테아 주리의 또 굉장히 중요한 교수였고, 또 젠퍼가 드레스덴에서 공부를 했을 때 아돌 프로스도 드레스덴에서 공부를 했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다 피복을 이야기했던 건축가들이 젠퍼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젠퍼의 건축 사상을 온전히 받았다라기보다 젠퍼의 사상의 일부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젠퍼가 어쨌거나 피복 이론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또 발표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야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조금은 거칠게 넘어간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젠퍼를 피복의 건축 이론가 이렇게 규정해서만 이해하면 큰일 나겠죠. 네. 사실 저는 마찬가지로 뭐 비올레 르딕이나 로지에나 이런 사람들도 무조건 뭐 스트럭처가 중요해 그렇게만 바라봤다가는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심지어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복이 꼭 그 구조체와 양자택일의 문제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도 보는 거죠. 마치 나중에 보면은 뭐 해적 드모롱의 그 피복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 스테디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피복이 구조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복의 어떤 그 한계라고 할까요? 구조를 부정하는 그 한계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피복 자체가 구조체가 되어 가버리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구조적 합리주의의 건축을 대면할 때의 약점들을 보완해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그 스테디움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구조체들과 사실은 이게 구조체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요소들의 구분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전혀 구조적 합리주의 건축은 아닌 것이죠. 하이테크 건축과는 또 한편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가벼운 질문인데요. 네네. 그 중간에 이제 도판 보여주실 때에 그 알바라 알토의 그 뭐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 얘기하면서
그 알바로 알토가 그 불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었는지. 그 알바로 알토가 그 불에 뭔가 관심을 두고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가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그 알토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제 북유럽 건축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뭐 구나 아스프룬드라든지 이런 건축가들이 특히나 벽난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앵글룩이라고 그러죠. 잉글룩. 그러니까 벽난로 중심에 고정된 의자들이나 또는 낮은 천장을 만들어서 약간의 개방적인 공간을 만드는 그런 방식들의 건축의 공간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남쪽으로 가면 따뜻하니까. 근데 북쪽으로 가면은 당연히 춥기 때문에 훨씬 더 불과 그 불에 의한 온기의 어떤 환경적인 변화에 훨씬 더 예민한 건축가들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물론 프랑스에서도 벽난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많은 경우에 조금 더 장식화되는 경우들이 많다면 영국 건축이라든지 또는 그 북유럽 건축가들이 훨씬 더 벽난로를 중요하게 여기고 벽난로가 공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위치되고 그 벽난로의 굴뚝들이 튀어나오면서 피처레스크적인 풍경도 만들고 그런 것들에 훨씬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알토가 나는 벽난로를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런 텍스트들이 아마 찾아보면 저는 어딘가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다 찾아보진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그의 건축 사례들을 보면 하나같이 벽난로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들여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과 한편으로 또 사우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런 벽난로와는 조금 다른 방식의 공간을 만드는 환경적인 어떤 공간을 만드는 장치이지 않습니까? 사우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드는 방식들 그런 것들도 보여지고 특히 아까 그 익스페리먼탈 하우스 무사추로에 있는 그 경우에는 가운데 건축의 한 중심에 굳이 화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을 피운다라는 거라든지 그 내부의 벽난로도 그렇지만 그 옆에 사우나 있지 않습니까? 사우나가 일반적으로 핀란드는 이렇게 습식 사우나들이 유행하고 있고 근데 반면에 그 사우나는 특히 건식 사우나 그러니까 불 피워가지고 하는 사우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약간 훨씬 더 뭔가 건축의 근원적인 순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아주 옛날 일이긴 하지만 그 알바로 알토를 좀 뭐 이제 공부하고 논문 써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불을 갖고 알바로 알토를 설명하는 그런 이제 처음 봐서 혹시 더 레퍼런스가 있나 여쭤본 거고요. 이 프리미티브 허트가 땅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로지의 그림도 나무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하는 건데 네. 그 나무 왜 그게 이 살아있는 나무이잖아요. 이렇게 네. 살아있는 나무가 땅에 이렇게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데 네. 혹시 이제 이건 그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왜 하필 그냥 가공의 나무로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나무에다가 이걸 한 이유가 뭔가 땅하고 뭐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는 여기서부터는 사실 저의 그냥 개인적인 해석인데 저는 그 건축이 발전하게 되는 배경에는 정주 문명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목 문명의 건축들도 뭐 텐트와 같은 건축들이 있고 나중에 사실 전이 건축들이 뭐 캡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유목 문명의 어떤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건축 역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땅에 정착하면서 그러면서 그 땅에 영속적인 구조체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축의 그 강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로지에는 의도적으로 저는
땅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건축의 구조체 방식으로 나무를 사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나무 집을 지을 때도 굳이 이 넘어져 있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배치되어 있는 나무를 발견해서 나무까지만 쳐내가지고 나무는 기둥으로 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비올레 르딕의 원시 오두막도 마찬가지로 다 살아있는 나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생존의 법칙상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내면에는 고전 건축들이 사실은 근대 건축 이전까지만 해도 훨씬 더 땅속에 결구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마치 막 태풍 치고 막 이런 뇌우가 떨어지고 이런 그 숭고함의 순간 속에서도 영속적인 구조체로 남아있는 그 건축의 아름다움, 히르미타스의 건축 이런 것들을 추구했을 때 만약에 나무로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영속적인 구조물은 땅속에 완전히 결합되어 있는 나무, 그것이 가장 견고한 나무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연스럽게 사실 뭐 도리아 기둥 방식은 그렇진 않지만 이오니아부터 시작해서 보면 다 그 베이스라는 걸 만들잖아요. 칼럼을 세울 때 베이스를 만들고 주초라고 하죠. 그 주초는 기둥보다 넓어야 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주두, 캐피탈도 넓어야 될 때 그 살아있는 나무를 그냥 그대로 잘라서 쓰면 밑에도 넓어지고 위에도 주두 형태가 자연스럽게 놓여지면서 훨씬 더 그가 사실은 잠정적인 모델로 삼았던 그리스 신전에 가까운 형태가 아니었을까. 즉 그리스 신전의 형태가 철저하게 합리적인 형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속에다가 나무로 집을 지으면 원래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네. 지금 요즘에는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제 건축 법규라서요. 뭐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고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좀 진짜 우스갯소리로 제가 학생들한테 건축 법규 가르칠 때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가 정말 이 로지에가 얘기했던 프리미티브 허트하고 너무 가깝다 하는 설명을 매년 하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한데 우리나라에 뭐 제가 또 공부가 짧아서 각국의 법률적으로 건축물을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의 용어 정의는 혹시 아십니까? 건축법에 있는 건축물의 정의? 외우고 있지는 않는데요. 아, 예,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일본 건축 기준법을 베꼈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본 건축 기준법은 그 유럽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맨 처음 문장이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이 있어야 되고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나 벽이 있는 걸 말한다. 이렇게 건축물을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지붕 얘기를 할까? 그리고 그 지붕을 받치기 위한 기둥이나 벽은 결국 쉘터를 만들기 위한 건데 이게 토지에 정착된 게 건축물이다. 이게 저는 이런 용어 정의를 설명할 때마다 꼭 그 표지에 나왔던 그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학생들이 좀 오해는 하죠. 네. 이게 도대체 법규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얘기를 하냐. 근데 좀 오늘 사실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네. 뭐 그거를 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연륜도 많으시고 제가 또 갖고 있지 못한 다른 또 지식들도 엄청나실 텐데 제가 그냥 나름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그냥 모든 것이 다 건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서요. 물론 모든 것이 실제로 다 건축은 아니겠지만 심지어 아까 그 비트루비우스의 불을 보고 저거 건축이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불을 피웠을 뿐인데. 근데 불을 피웠는데 어느 순간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거주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건축을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세우고 지붕을 덮고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안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정주하거나 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 아닐까? 근데 그 방법이 구축물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간단히 불을 피워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정말 기후가 좋은 곳에서는 바닥만 다듬어도 건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순간 건축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건축은 말씀하신 그런 어떤 구조물의 어떤 한정될 수도 있고, 또는 구조물 자체도 심지어는 그걸 만들어도 건축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로지의 건물이 실제로 사람이 살 수가 있겠는가? 라고 본다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건축을 정의할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심지어는 엉뚱하게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스 올라인 같은 건축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든 것이 건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스 올라인으로부터 빌린 표현인데, 그 사람은 건축 자체가 원래 모뉴먼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공동체를 드러내는 게 오두막일 때, 오두막을 표현할 때 많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오두막이 아니라 어떤 선도를 하나 세웠을 때도 나의 인간의 존재를 드러낸 그런 구조물이고, 그 자체도 어떤 영역을 만들고 성스러운 건축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마치 이렇게 뭐 성스러운 울타리벽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돌 하나 세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떤 방법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협소하게 규정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늘 굉장히 넓었고, 심지어 당연히 의자를 디자인하는 게 건축이었고, 심지어 전등 디자인하는 것도 건축이었고, 옛날에는 모든 걸 다 디자인하는 게 결국 건축이었는데 어느 순간 차 떼고 뭐 포 떼고 졸밖에 안 남아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계속 우리는 그 졸만 고수할 건가? 아니면 우리의 영역을 다시 확대할 건가? 근데 되돌아가 보면, 저는 원시 오두막으로 돌아가 보면 그 영역은 무궁무진하게 넓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영역을 어떻게 균형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중심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딱 정확한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스스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뭐든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제 법규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여기는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물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그렇게 하는 거는 건축법규라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어 정의에 부합되지 않은 것은 건축법규가 적용 안 되는 분위기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운동장의 스타디움 같은 게 뭔가 MB 시어터 같은 것이 건축물이냐, 당연히 건축물이고 건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현대 법규적으로 해석하면 그 지붕이 없는데 건축물이 아닌데, 이런 해석이 이제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면 토지에 정착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조선시대 때 그 정자 중에도 완전히 기둥도 기와도 있고 다 있고 바닥도 다 있는데 그 박치를 나왔대요. 여름에는 땅으로 가고 겨울에는 어디로 가고, 이거는 건축물이 아니다.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설명들을 부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재밌다. 물론 이게 윤희님 말씀하신 여기 없는 거에 고민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하는 게 정말 의도적으로 협소화시켜서 이 법규적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계속 해드하세요. 그만할까요? 뭐래? 네. 아니 사실 뭐 저도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은 그 첫 번째랑 두 번째 파트 말씀하실 때는 이제 보편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것들을, 전통적인 것들을 쭉 말씀하시고 좀 익숙한 얘기들을 쭉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나가 궁금했는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서는 이렇게 이제 빌빌거리고 있는 실무 건축가를 이제 푹푹 찌르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그 원시 오두막이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자극이 많이 되고요. 네, 좀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자극이 많이 됐고, 근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사실 로지에나 뭐 젠퍼나 저도 이제 여기 조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든 뭐 구축의 차원에서는 사실 같이 엮일 수도 있는 어떤 흐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흐름에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근래 작업들, 건축가들의 작업들과 후기 자본주의의 이 상황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아이코닉한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피복의 건축에 가까울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들이 하는 작업들이 어떤 건축의 본질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는 작업일까?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혹은 그것들이 나오게 되는 배경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어떤 진지하거나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결과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그런 지금 현재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방식이, 교수님께서 이해하시는 방식이 지금 많이 이제 이쪽으로 공부하시고 연구해 오신 걸로 아는데, 이 뭐 정말 모든 것이 건축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확 열어버리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좀 비평적으로 혹은 크리티컬하게 저것은 모르겠어요.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과연 건축에서 존재한다고 보시는지, 이제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이 건축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모든 것이 건축이다 이렇게는 감히 못했던 이유는, 그거를 건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나 거부하는 입장은 제게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그게 건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이것이 건축이다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면 건축은 원래 이런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축은 그것에 부응하고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설명을 했을 때 저는 제가 납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제 스스로 어떤 경계 없이 모든 게 다 건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은 약간 정신줄 놓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건축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이게 지속적인 것도 있지만 굉장히 바뀌어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질문이 매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질문들은 늘 존재해왔는데, 어떤 시대는 어떤 질문이 힘을 받고, 어떤 시대는 어떤 질문이 감춰졌다가 다시 나중에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 질문과 저 질문이 교차하는 순간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냐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해답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좋은 답이 있을 거야. 또 더 좋은 답도 있을 거야. 그게 뭘까? 그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철근 콘크리트가 나왔으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써야 될 상황이 생긴 것이지, 지금 우리 시대에 새로운 재료가 안 나왔는데 우리가 20세기 전반기에 있었던 그런 혁명적인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른 종류의 근데 변화는 없느냐는 거예요. 구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변화는 있었겠죠. 있을 겁니다. 무언가.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을 거냐, 아니면 그 변화에 대해서 내가 한번 고민해보고, 그럼 건축은 어떻게 이것에 대응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 고민이 위대한 고민이었어, 또는 별 볼 일 없었어 라는 거는 나중에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마치 이렇게 전쟁이 나야 영웅이 등장하는 거고, 또 그 영웅들이 진짜 영웅인지는 시대가 지나가봐야 또 아는 것처럼 우리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르코르비제는 지금 우리 시대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뭔가 달라질 건 없는가? 지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저도 사실은 이거야 라고 규정을 못하고, 누군가가 모두가 다 따라해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설득을 못하고 있는 혼돈의 시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중에 지나면 그 시대는 보이지 않았던 일반성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더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마음을.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얘기를 하지만 옛날 사람들 구조가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 또 구조는 중요하죠. 저는 구조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로지 구조가 중요해라고 저는 다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마지막 좀 제가 조금 기다렸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 남선택 교수님이 오늘 강의 내용들이 굉장히 반가워요. 굉장히 옛날 생각도 나고 사실 저희가 그 로지의 프리미티브 헛 이렇게 책에서 보고 그게 뭐야 하고 봤던 게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고 찰스 jenks 책 읽고 그 시절에 이제 조금 더 나갔을 때 얘기고 거기에 조금 뭔가 멀어졌을 때는 무슨 들레즈나 뭐 자크 데리다 이후 들레즈 뭐 피타이즘만 얘기하다가 너무 지루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나 또 건축에 멀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들 돌아서 지금은 오히려 약자를 위한 건축, 건축에서의 공공성, 뭐 건축에서의 소위 공동체를 위한 건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건축계 이제 상당히 뭐 말하자면 중심 이슈 내지는 주제 뭐 이런 걸로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벼랑간에 다시 맞아 우리의 프리미티브헛이 뭐였지? 우리가 갖고 있던 건축적 지향, 아주 근본적인 게 뭐였지라는 생각이 불현듯 오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 교수님의 굉장히 내공도 굉장한 내공이 있는 분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 근데 내 질문의 요지는 이런 공부를 계속 한 방향에서 지금 해오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 공부해오다 어느 순간에 이쪽에 뭔가 꽂혀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뭐 이런 걸 좀 가볍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저 혼자만의 연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공부 내공이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었고요. 철저히 뭐 이렇게 누굴 가르치려는 의도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너무 질문이 생기고 그러니까 스스로 조금 책도 읽고 고민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근본적인 이런 이 주제에 대한 접근은 사실은 본격적으로 박사과정 시작하면서부터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 당시에 연구실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연구 성과들이 있을 때 저는 최대한 그 모든 수업들을 계속해서 청강하고 자료 축적하고 들었던 거 또 듣고 그러면서 박사과정을 했거든요.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그 스위스에서 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잡탕이 되어 있는 거죠. 잡탕은 되어 있는데 근데 제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건축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엄청 무겁고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생각은 하지만 건축의 본질이 뭐야라고 딱 규정해서 뭐 1, 2, 3, 4, 5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무서운 것이지 사실은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가는 뭐지? 건축가는 뭐 하는 사람들이야?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건축이 뭐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건축가는 그냥 늘 그냥 건축물을 설계한 사람일 뿐일 거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서비스직인 거죠.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그냥 철저히 대응해주는 그런 사람일 뿐인데 사실은 건축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아까 보면 사람이 살면서 다 일정한 종류의 둥지 비슷한 공간을 가공하고 동굴이라 하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 바람 잘 통하는 공간에 털을 잡으면 이미 건축은 시작된 것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아키텍처리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순간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의 근원에는 이것이 단순한 어떤 개별적인 필요성이 아니라 그 개별적인 필요성 플러스 공동체 의식을 포함해주는 건축에서 비롯되어 이렇게 위대한 학문으로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개별적인 건축주들의 대응은 해야 되지만 이 학문의 시작은 원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있는 순간 그냥 우리는 그냥 서비스맨이 되고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는 일단 어쩔 수 없이 그런 장단을 맞춰주지만 우리는 엄연히 고귀한 정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 고귀한 정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요. 뭐 내가 뭐 이렇게 각광을 받고 시대를 그런 게 아니라 나 스스로 건축은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축을 내가 하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건축사가 있든 건축사가 없든 인증받은 건축 교육 시스템을 받든 아니면 엉뚱한 거 하다가 심지어 건물을 지어도 그 건물이 진정한 어떤 건축의 정신을 담고 있으면 저는 옛날 같았으면 그 사람 건축가라고 해줬을 텐데 그런 생각까지도 심지어는 합니다. 그런 게 하려면 결국은 건축은 뭘까라는 질문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건축가의 어떤 이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의기소침한데 그때 건축가의 사회적 어떤 대우를 이렇게 우리가 올려야지 이런 고민들도 해야 되지만 건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라는 의식을 고양시키면 전 저절로 건축가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사실은 건축가는 어떤 사람일까 보다도 건축은 뭐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벌써 한참 10여 년, 20여 년 전 가까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소환되는 것이죠. 물론 그때랑은 좀 다른 시각이긴 하지만, 네. 너무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이 길었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